네, 안녕하세요. 염창아입니다. 비타민 C 이야기 오늘 또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김채원 원장님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김채원 원장님 뭐 2달 전에 우리 처음 했었었나요? 8월 15일 8월 15일입니까? 아, 그랬죠. 그러네요, 네. 진짜. 오늘 또 개천절. 네. 그래서 항상 공휴일 날 또 뵀던 것 네네. 같은데요. 예, 그때는 이제 김채원 원장님 원래 신장내과 전문의시기 때문에 신장내과에 관련된 이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오늘 김채원 원장님이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사실은 지금 자가면역 질환이면은 잘 몰랐던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이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많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채원 원장님이 준비한 내용 한번 먼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순내과의원 내과 전문의 김채원입니다. 오늘은 앞에서 염창환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자가면역 질환과 비타민 C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자가면역 질환 중에서도 루푸스와 류마티스 관절염을 위주로 살펴볼 텐데요. 원래 면역 반응이라는 것은요,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그리고 암세포와 같이 외부 침입자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을 방어하는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이 정상적이죠. 그런데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이상하게 나의 면역세포가 내 몸을 공격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자가면역 질환들은요, 사실상 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질환들이 많지가 않고 아직도 연구 중인 질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바들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가면역 질환은 보통 유전 요인과 환경 요인이 함께 결합이 되어서 면역력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오히려 면역세포가 과활성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만성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됩니다. 요즘 산화 스트레스라는 용어가 굉장히 널리 쓰이면서 환자분들께서 산화 스트레스라는 용어 자체는 많이 들어봤다. 그런데 이게 뭔지는 잘 모른다라고 진료실에서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후에 제가 비타민 C가 산화 스트레스의 작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드리는데, 이 개념을 모르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간략히 이 개념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 유지를 위해서 호흡을 하는 한, 호흡이라는 거는 우리가 결국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노폐물로서 배출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정상적인 호흡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활성산소입니다. 이 활성산소라는 거는 이름에서도 느낌이 벌써 오시죠? 뭔가 안정할 것 같지 않은 녀석인데요. 실제로 굉장히 불안정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적당량 있을 적에는요, 정상적인 세포 신호 전달이 진행이 되면서 세포 성장과 분화에 관여를 하게 되고 건강한 생명 활동과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녀석들이 과량 존재할 때입니다. 과량의 활성산소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막 돌아다니게 되면 우리 몸에서 세포막 그리고 생체 조직을 공격하게 되고 DNA나 세포 구조를 손상시킴으로써 결국에는 노화와 암, 자가면역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몸의 자외선 그리고 과량의 오염물질, 방사선, 흡연과 같은 외부 요인들이 들어와서 과량의 활성산소가 작동을 하게 되면 세포 내 산화 반응이 유발됨으로써 세포 노화를 촉진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과량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항산화의 핵심이고요. 강력한 항산화제의 대표 물질이 바로 비타민 B, C, 그리고 비타민 E의 한 종류인 토코페롤, 그리고 셀레늄이 되겠습니다. 비타민 C는요, 대표적인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초기에는 괴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에 그 기능이 주목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항산화, 항염증 작용, 그리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기능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타민 C의 기능은요, 20세기 초가 되어서 과학적인 근거들이 축적이 되고 특히 본격적으로 이론적인 정립이 확립이 된 것은 1929년 영국의 프레데릭 호킨스 박사와 네덜란드 크리스티안 에이크만 박사가 비타민을 발견한 공로로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고 그 이후에 후속 연구들이 축적이 되면서 본격화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요, 대항해 시대를 거치면서 감귤류,
오렌지나 레몬과 같은 감귤류가 괴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컨셉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1753년 영국 해군의 군의관이었던 제임스 린든이 괴혈병에 걸린 해군 그리고 선원들에게 오렌지와 레몬과 같은 감귤류를 섭취시키는 실험을 진행을 한 다음에 괴혈병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사실상 그때는 이 논문 결과에 대해서 신뢰성이 그렇게 크게 확보되지 않았고 또한 보급품으로서 감귤류를 지급하는 문제에 따른 예산 등 그런 문제점들이 같이 동반이 되면서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탐험가였던 제임스 쿡이 그 배에 자워크러트라는 양배추 절임과 오렌지 레몬으로 만든 보급품을 지급을 했더니 괴혈병 사망자가 제로에 이르렀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영국 해군의 이제 그 본부에서 근무를 했던 의사 길버트 블레인이 선원들에게 매일 레몬즙 20cc를 제공했더니 역시 괴혈병 사망자가 제로에 가깝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군대에서는 이러한 뭐 괴혈병 사망자가 제로에까지 떨어졌는데 일반 상선에서는 필수적으로 감귤류를 보급품으로 지급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상선에서는 여전히 괴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속출함에 따라서 영국에서는 1867년 영국 의회 상선법 개정안을 통해 선원들에게도 공급할 라임의 양과 품질을 규정하고 위반 시에는 처벌을 하는 규정까지 만들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요. 비타민 C의 기능이 괴혈병에 작용을 하는 것은 이제 비타민 C가 콜라겐이나 결합 조직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괴혈병의 예방과 치료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 것으로 현재는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전신경화증, 일형당뇨, 건선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에서 비타민 C의 효용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염증 전구 물질과 활성산소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그리고 호중구 대식세포와 같은 선천 면역 작용, 면역 기능에 관여를 함으로써 면역 기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B세포나 T세포와 같은 후천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주목이 되는데요. 앞서도 호중구, 수지상세포, 대식세포와 같은 녀석들을 선천 면역계, 그리고 B세포와 T세포가 관여하는 반응을 우리가 후천 면역계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요, 비타민 C가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면 B세포, 후천 면역 중에서도요, B세포와 T세포에 작용을 하는 것은 알겠는데 말이 좀 어렵습니다. T세포의 분화 및 증식에 관여를 하고 조절 T세포의 면역 억제 능력을 보존시켜준다. 그리고 B세포의 항체를 생성하는 데에도 관여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T세포의 각각의 역할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T세포는 면역체계의 핵심 병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포독성 T세포는 우리 몸에서 전사로서 작용을 하고요. 두 번째, 보조 T세포는 헬퍼 메신저로서 작용을 하며 세 번째, 조절 T세포는 제어 시스템으로서 작용을 하는데요. 이 세포독성 T세포는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어서 이상 징후를 보이는 체내 세포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싸우는 군대, 그리고 전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싸움에 동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보조 T세포는요. 실질적으로 싸우지는 않지만 이러한 세포독성 T세포가 잘 싸울 수 있게끔 이상하다. 우리 몸에 지금 외부 침입자가 들어온 것 같아. 라는 신호를 전달하고요. 그리고 B세포를 자극해서 항체를 잘 생성하게끔 만들어줍니다. 결국 면역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헬퍼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조절 T세포입니다. 조절 T세포의 작용은요. 오히려 면역 반응을 제어하고요. 그럼으로써 우리 몸에서 자가 면역 반응이 너무 과하게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서 제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다시 비타민 C의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원리를 살펴보면 이 세포 독성 T세포 그리고 보조 T세포와 같은 T세포의 분화와 증식 과정에 비타민 C가 도움을 준다. 그리고 조절 T세포가 면역 제어 시스템을 잘 작동시킬 수 있도록
면역 억제 능력을 보존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겠고, 또한 B세포라는 녀석은 후천 면역 중에서도 항체를 생성하는 녀석이거든요. 이 B세포가 항체를 잘 생성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비타민 C는 크게 면역 방어 체계에서 피부 상피장벽, 식세포, 비림푸구, 티림푸구, 염증 조절 과정에 작용을 하는데, 피부 상피장벽에는 우리가 괴혈병으로 알려져 있는 그 질환이 잘 나타나지 않게끔 콜라겐을 합성하고 안정화하는데 비타민 C가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선천 면역의 대표 주자인 식세포 작용에 관여를 하고요. 후천 면역에서는 B세포와 T세포가 잘 분화해서 증식을 강화할 수 있게끔 비타민 C가 도움을 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자가 면역 질환 중에서도 루푸스와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위주로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루푸스는 사실상 그렇게 흔한 질환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루푸스라는 질환은 라틴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늑대가 마치 물었을 때 그런 흉터와 같은 모양을 빗대서 병명을 지은 것입니다. 신체 전신의 여러 기관의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정상 조직을 파괴하는 만성 자가 면역 질환이고요. 아직까지도 원인이 아주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유전 요인, 환경 요인, 호르몬, 그리고 후성 유전적인 조절 작용이 관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에 비해서 여성에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가 발병하게 되고, 그리고 가임기 여성에서 많이 병발하게 됩니다. 전신 홍반 루푸스의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얼굴에 나비 모양의 발진이 동반이 되고, 그 다음에 관절통이나 관절염이 발생이 되며 발열과 같이 비특이적인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고, 혈액 응고 이상, 레이노 현상이라는 거는요, 한랭 상황, 그러니까 좀 추운 곳에 가거나 스트레스 상황에 있을 때 굉장히 혈관이 수축되면서 춥게 느끼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빈혈이 동반되거나 광과민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외선을 쬐을 때 이러한 증상이 피부 발진이라던가 피부 증상들이 확 심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탈모가 동반되고 또 머릿결이 잘 부스러지거나 조금 흐트러지는 양상이 잦게 나타나고, 쉽게 피로하거나 또 뇌에서는 경련을 유발하게 되고, 입이나 코에서 궤양이 동반되고, 또 신장 기능적으로는요, 단백뇨나 혈뇨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요즘에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자가면역 항체에 대한 피검사를 하시고, 거기서 이상 수치가 있을 때 저 혹시 루푸스 아니에요 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핵 항체 ANA라는 수치를 이제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자가면역 질환이 조금 어려운 이유가 골드 스탠다드라고 할 만한 진단 기준으로 우리가 딱 진단을 한다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에 걸쳐서 임상 양상과 또 혈액 검사 결과가 나타나고, 그러한 것들을 스코어링해서 진단을 내리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주의 깊게 진단을 내리게 되고, 또한 치료도 복잡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증상과 관련된 진단 기준, 그리고 혈액 검사상의 진단 기준들에서 각각의 이제 가중치를 부여해서 총 점수를 내리게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관절 증상이나 전신 증상이 전혀 없는데 건강검진상에서만 항핵 항체라든지 다른 여타의 자가 항체가 그냥 일부 상승했을 때는 저희가 루푸스라고 진단 내리지 않는 이유도 그와 같은 맥락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류마티스 관절염인데요.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병명 자체가 관절염이다 보니까 환자분들께서 관절에만 국한된 것이다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신을 침범할 수 있는 자가면역 질환인데요. 특히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 증상으로는 특이적으로 손가락에서 이렇게 백조 목과 같은 변형이 동반되고, 지그재그 변형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이나, 폐에서 간질성 폐질환을 유발하거나 혈관염을 흔히 잘 동반해서 심근경색이나 이러한 동반 질환들이 병발이 될 때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의심하기는 어렵지만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활막에 염증이 생기면서 연골이 손상되고 심한 경우에는 골밀환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신을 침범할 수 있는 질환이고요. 그리고 관절 외에도 발열이나 체중 감소, 전신 쇠약감, 이유 없는 피곤함 등이 동반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특징적입니다. 그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흔히들 말하는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과는 좀 구별되게요. 그 퇴행성 관절염은 큰 관절들, 무릎이라든지 이런 큰 관절들을 침범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 발가락, 물론 손가락, 발가락 외에 무릎이나 큰 관절들도 침범은 합니다만 스코어링 가중치를 낼 때는 소관절들을 다량 침범할 때 가중치가 더 높게 부여가 되고요. 그리고 혈액 검사상에서 아까 이제 루푸스는 혈액 검사를 했을 때 ANA라고 하는 항핵 항체 또는 더블 스트랜드 DNA를 포함한 여러 가지 자가 면역 항체들이 양성일 때 진단에 참고가 되는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또 이제 건강검진상에서 류마티스 인자라고 하는 RF가 양성일 때 환자분들이 혹시 선생님 저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닌가요? 하고 찾아오십니다. 근데 이건 역시도 류마티스 관절염 다른 자가 면역 질환과 마찬가지로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해서요. 추가적으로 관절통이나 아니면 관절염과 관련된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혈전 검사를 했을 때 최근에는 항 CCP 항체가 양성인지와 같은 추가 검사를 하게 되고 그 외에도 ESR, CRP와 같은 염증 수치가 올라 있지는 않은지 또 증상의 지속 기간이 6주를 기준으로 더 길게 나타났는지 등이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조조강직인데요. 조조강직의 의미는 아침에 관절이 뻣뻣해지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은요. 아침에 조조강직이 이제 손가락을 굽힐 수도 없을 만큼 이렇게 부어 있거나 아주 뻣뻣해져서 1시간 정도 그러한 조조강직이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러한 증상이 동반되면서 여타의 관절 침범 양상, 그다음에 혈청학적 검사, 그리고 염증 수치, 증상 지속 기간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류마티스 관절염 여부를 진단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루푸스와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가 면역학적으로 이제 염증 물질 생성이 과다해지고 또 자가항원에 결합하는 자가항체 생성이 굉장히 증가하면서 나의 조직을 파괴하고 면역 체계가 더욱 활성화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최근에 연구들에 따르면 이러한 비타민 C가 루푸스와 또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원리를 살펴보면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산화 스트레스를 방지하고 또 염증을 감소시킴으로써 자가 항체의 역할을 감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원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비타민 C와 관련된 용량에 대한 연구들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골드 스탠다드 용량은 아닙니다. 한 연구에서 비타민 C를 500mg에서 하루 최대 1g까지 투여를 하고 비타민 E를 800 인터내셔널 유닛까지 함께 섭취를 시켰을 때 이 증상이 완화되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라는 연구가 보고가 된 바가 있고요. 두 번째로 류마티스 관절염 역시 비타민 C가 동반이 되었을 때 섭취를 시켰을 때 염증 반응의 감소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관절 증상이라든지 전신 증상들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건 역시도 그 영양제 중에서 비타민 C의 용량과 관련된 연구 결과가 있어서 살펴보니까요. 비타민 C를 500mg 그리고 비타민 E를 400mg 정도 같이 투여를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결국 이 자가 면역 질환과 비타민 C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리 몸에서 자가 면역 질환은 자가 항체가 우리 몸을 막 공격하는 것인데 그러한 작용을 비타민 C가 좀 억제하더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타민 C가 활성산소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더라 하는 것을 요체로 이론적인 근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 굉장히 많이 잘하신 것 같고요. 사실 자가 면역 질환을 갖는 분들이
정말 앓고 있는 분도 있고 앓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은 사실은 전혀 생각 없이 갑자기 이제 닥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이제 비타민 할 때 다른 비타민들은 모르겠는데 비타민 C는 참 재밌는 게 암에서도 보면은 이제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하고 그다음에 인제 항산화 작용이 있는 것처럼 자가 면역 질환도 지금 그런 효과가 있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 갖고 보면은 우리가 그 외래에서 진료 보게 되면요. 환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가 면역 질환 갖고 있는데 비타민 C가 면역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오히려 자가 면역 질환을 더 악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인제 김채원 원장님 그 강의 내용을 들으면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활성산소는 제거해 주고 오히려 자가 항체들은 억제해 주기 때문에 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인제 그 질문한 거에 대해서 인제 하나하나 인제 네. 질문을 보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건선박 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갑상선 호르몬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진단받았어요. 엄청 피곤합니다. 완치는 없고 관리하면서 지내야 한다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요? 제가 오늘 사실은 자가 면역 질환이 굉장히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루푸스와 류마티스 관절염을 위주로 조금 가져온 이유가 있는데요. 물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제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외에도 뭐 전신경화증이라든지 일형당뇨, 건선 그리고 자가 면역 갑상선 질환에서도 이 비타민 C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보고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특히 그 갑상선 질환이나 제1형 당뇨와 같은 질환들은요. 당연히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피곤을 호소하십니다. 우리가 피곤함이라든지 발열이라든지 전신이 이렇게 통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비특이적인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제 어떤 특정 질환에 대해서 특정 증상이 아주 명확하게 짝을 이루지 않는 것을 비특이적인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그 자가 면역 질환 중에서도 갑상선 질환 그리고 일형당뇨병 환자분들이 특히나 피곤함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물론 이 비타민 C가 염증 전구 물질과 활성산소 생성을 억제해서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또 면역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갑상선 호르몬과 관련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신다면요. 저는 사실상 그 1차 치료에 해당하는 호르몬 조절에 특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갑상선 질환과 관련되었을 때 우리가 치료를 할 때는 백혈구 수치나 간 수치 이상이 있지는 않은지를 면밀히 보면서 그러한 주요 장기에 이상이 없을 때 비타민 C를 적절히 보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인제 두 번째 질문은 해피라이프 님께서 질문한 건데요. 자외선은 피부에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DNA 손상을 유발한다는데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주는 좋은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들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연구들에서 제가 비타민 C와 함께 복용을 하면 좋은 그 다른 영양 성분 중에 하나를 비타민 E의 조합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는 토마토와 같은 식품 그리고 오렌지, 레몬, 라임은 환자분들께서 비타민 C가 풍부하다는 것을 익히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토마토에 토코페롤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식품으로서 섭취를 한다면 그러한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토마토를 같이 섭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외선은 기본적으로 자외선 차단제가 인제 그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 많이 하고요. 그다음 인제 질문이 평안한 가을 님께서 비타민은 밤에 먹으면 효과가 없나요? 사실은 이것도 인제 환자분들이 특히 비타민 D를 드실 때 많이 인제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가급적이면 인제 비타민 D가 작용하는 시간대가 낮에 이렇게 우리가 섭취를 하면 쪼끔 더 효율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저는 현실적으로는 환자분들께 일상생활 중에 비타민을 까먹지 않고 드실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셔서 규칙적으로 드실 것을 더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네. 사실은 밤에 먹는다고 효과가 없거나 그런 건 음. 아닌데요. 비타민을 밤에 먹음으로 인해서 수면에 방해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다음에 인제 크리스탈 님께서
비타민 C를 먹으면서 결석을 예방하려면 비타민 C를 먹으면서 구연산 칼륨 같은 것을 같이 복용하면 결석과 관련된 질환들을 비타민 C를 복용해서 예방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근데요. 일부는 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수분 섭취를 저는 일단은 훨씬 더 권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결석이 걱정이 되시는 분이라면 예전에 결석의 과거력이 있는지 여부부터 조금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통 이제 비타민 C가 신장 결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비타민 B6하고 이제 마그네슘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은 음식들을 같이 먹으면은 더더욱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레이스 님께서요. 10년 전에 자가 면역 질환, 용혈성 빈혈을 찾아왔다가 지금은 거의 완치됐는데 비타민 C는 고용제 말고 가루로 된 비타민 C가 더 좋은지요? 이거는 제가 답변 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비타민 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분말이 고용제보다는 흡수율이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제에는 이제 첨가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타민 치료를 할 때는 분말을 더 추천을 합니다. 예, 그 밑에 이제 박지연 님께서 자가 면역 질환으로 원형 탈모가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더 심해졌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영양제나 음식이 있을까요? 한의원에서 약도 오래어 왔는데 계속 재발됩니다. 원형 탈모뿐만 아니라 아까 루푸스에서도 제가 탈모가 잘 동반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가 면역 질환 중에서도 혹시 어떤 자가 면역 질환이신지 조금 제가 궁금하긴 합니다만 자가 면역 질환 중에서도 루푸스는요. 우리가 안정적으로 질환이 잘 유지가 되더라도 소용량의 면역 안정 물질로 된 약제를 잘 복용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제 그것에도 환자분께서 만족을 잘 못하실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C를 같이 복용을 하시면서 근데 루푸스와 같은 질환을 저희 신장내과 의사들이 종종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종종 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루푸스 신염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고 실질적으로 복부 초음파를 했을 적에 인제 신장에 결석이 있는 분들이 계셔서 원형 탈모나 아니면은 자가 면역 질환이 있어서 비타민 C를 같이 복용을 하실 때 그러한 신장 결석이 있지는 않은지도 함께 체크를 하시면서 영양제를 선택하시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면요. 보통 이제 탈모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영양제가 비타민 B7이라고 해서 비오틴이 있는 이제 성분들을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밑에 이제 사계절 33 님께서 간헐적 단식 중인데 단식 시간일 때도 비타민 C 먹어도 되나요? 비타민 C가 사실상 특히 여성분들, 젊은 여성분들한테 인제 저희가 써보면 경구 비타민 C를 써보면 위장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헐적 단식 중일 때는 위산이 굉장히 많이 분비되는 상황일 텐데 거기에 빈속에 비타민 C를 먹는 것은 그렇게 과히 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간헐적 단식은 가끔씩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꼭 그때는 꼭 비타민 C를 안 챙겨 먹어도 되고요. 근데 이제 별 문제 없는 분들은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피터상 님께서 면역 체계의 균형을 조절 기능을 한다면 예방 효과가 있다는 말인가요? 면역 체계의 균형을 아까 저건 것 같아요. 뭐죠? 조절 T세포를 비타민 C가 이제 아. 조절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우리가 비타민 C를 먹는다고 해서 그 조절 T 세포를 얼마만큼 정량화해서 조절할 것이냐 하는 거는 사실상 아직 밝혀진 바는 부족한 것 같고요, 근거가. 그리고 1차 치료제로서 비타민 C가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아직도 T 세포의 작용 중에서도 조절 T 세포와 관련된 것은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연구 중인 분야여서요. 피터 상 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아마도 저희가 가설로서 계속 추적을 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능성은 있죠. 사실은 네. 이제 얘기한 것처럼 조절 T세포가 관여를 해서 자가 면역 질환을 억제해 주고 활성산소를 줄여 주기 때문에 예방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유은희 님께서 16세 아이가 코로나 감염 후 자가 면역 질환으로 루푸스 진단받고 하이드록시클로로퀴논을 복용 중입니다. 비타민 C를 얼마나 복용해야 도움이 될까요?
루푸스를 진단받으셨는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푸스 신염이 동반되어 있으신지 아닌지, 그다음에 인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지, 또 인제 16세라고 한다면은 미성년자,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신장이 하나밖에 없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여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상 비타민 C를 우리가 인제 국가에서 뭐 이렇게 권고하는 용량 자체는, 괴혈병을 예방하는 용량 자체는 우리가 뭐 500mg도 굉장히 과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지금 제가 어떤 용량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단정 짓기가 어렵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윤희님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이게 신장 질환이 동반돼 있는 경우는 사실은 비타민 C를 권장하지는 않아요. 이게 없는 경우에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용량 조절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규성님께서 골다공증 약과 칼슘 보충제 처방 복용 중 비타민 C 1000ml 복용, 신장 결석 궁금답 주세요. 이 제 환자, 어제 오신 제 환자분이 딱 이러한 환자분이셨어요. 네. 예. 그러니까는 한 달 전에 결석으로 인제 그 쇠석술이라고 돌 깨는 치료를 하고 오셨고, 그리고 아직도 인제 신장 결석도 있으시고, 근데 코로나 확진이 돼서, 제가 코로나 확진이신 환자분들이나 아니면은 감기가 아주 심하신 분들은 경구 비타민 C 1000mg 이상 복용하시는 것, 또는 인제 정맥 주사로 우리가 고용량 비타민 C 수액 맞으시는 거 권장을 드립니다만, 더구나 골다공증으로 칼슘 보충제까지 처방을 하고 있고 신장 결석의 과거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1000mg을 경구로 섭취하실 적에도 굉장히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분 섭취를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 네, 오프화이트님께서 안녕하세요. 사구체 여과율이 50% 정도 되는 사람은 비타민 C 영양제를 먹으면 안 되나요? 아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타민 C는 인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괴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추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영양소이고요. 그리고 이름 자체도 비타민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바이탈을 관장하는 영양제이고요. 그리고 비타민 C가 부족할 때는 우리가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굉장히 그 정량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투석 환자분들도 저희가 투석을 통해서 비타민 B와 C과 같은 수용성 비타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비타민 C를 보충을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다른 인제 신장 질환이 없는 분들과는 쪼끔 다른 용량으로 접근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100mg에서 150mg 사이 정도로 시작을 천천히 해 보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으로 결석이나 아니면 신장이 원래 2개 있어야 되는데 1개 있지는 않은지, 고런 구조적인 문제가 동반되어 있지 않은지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사실은 100ml, 150ml 짜리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합 비타민을 드시라는 거죠, 그냥. 거의 종합 비타민의 네. 용량이 고 정도 그 되죠. 정도. 예. 예. 저도 사실은 이제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저거고요. 음. 저희는 이제 주로 암 환자를 보니까 항암 치료를 받다 보면은 결국은 암 환자분들이 많이 신장 기능이 안 좋아서 사구체 여과율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환자분들이 비타민 C 얘기하면은 이 상황 같은 경우는 꼭 신장내과 선생님한테 꼭 상의하고 얘기하러 가는데, 오늘 이제 저도 이제 배웠지만은 종합 비타민 정도는 드셔도 된다. 네. 이걸로 이제 통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팁이라면 제가 그 상품 이름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레모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란색. 네. 예. 고기 인제 250mg 짜리가 있습니다. 예. 예. 고거를 한 반절 정도 복용하시는 것도 제가 외래에서 환자분들께 드리는 팁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엔젤님께서 루푸스는 어디를 공격한 결과인가요? 루푸스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신을 공격하는 겁니다. 인제 그래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천의 얼굴을 지닌 질환이 저희가 루푸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환자분들이 정말 힘이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환자분들께서 "선생님 이상하게 자꾸 화가 나요."라고 하시면서 내과를 찾으십니다. 근데 소변을 봤더니 거품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인제 신장내과 의사들은 이분 혹시 루푸스이시지 않을까?" 젊은 여성분들이 그렇게 오셨을 적에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것이 얼굴 여기 뺨 부분에 나비 모양으로 발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자외선을 쫙 받았을 적에 그 발진의 양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또 희한하게 관절통이 생기고 심장이나 폐에도 물이 차고 그래서 호흡곤란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유 없이 피로하면서 또 어떤 때는 입병이나 궤양, 그러니까 코에 궤양이 생기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동반이 될 때 사실 이 유병률이나 발병률 자체가 굉장히 흔한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의사들은 물론이고 환자분들 자체가 나 루푸스 아니야?"라고 의심하시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비특이적인 증상이 동반이 될 때는 한 번쯤 내과나 가까운 가정의학과를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인제 김미숙 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류마티성 다발 근통을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 중입니다. 비타민, 미네랄과 비타민을 먹어도 되나요?" 네. 일단 비타민 C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 사실상 저희가 고용량 비타민 C라고 한다면 500 밀리그램도 그렇게 고용량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사실은. 근데 연구된 여러 가지 그 문헌들에 따르면 사실은 500 밀리그램 이상을 그 자가 면역 질환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권고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헌에 따르면 비타민 C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500 밀리그램 정도가 안정선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그리고 그 루푸스와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는 한 비타민 E를 조금 소량 동반해서 섭취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제 그 주류학이라고 하죠, 사실은. 거기서 보통 교과서적인 내용은 방금 인제 김치원 원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비타민은 그 정도로 먹는 거고요. 실제 인제 저희 같은 인제 비타민 클리닉에서는 훨씬 더 많은 영양을 경구로 먹거나 인제 주사를 주기도 합니다. 예. 미니어처 님께서 "자가 면역 질환, 암병증, 갑상선 항진증으로 돌출입니다. 비타민 C 먹으면 도움이 되는지요?" 이게 인제 내과 의사들이 이 "도움이 되는지요?"라는 것에서 항상 저희가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이게 치료적인 도움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증상이 조금 완화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을 기대하시는 걸지가 항상 저희가 딜레마에 빠지는 것인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1차 치료로서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한 갑상선 항진증은 그 호르몬을 잘 조절하는 1차 약제를 드시는 거고요. 근데 반복입니다. 비타민 C의 작용, 그 만성 염증과 그다음에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측면에서는 분명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인제 저렇게 환자분들이 질문을 하는 거는 대부분 인제 기본 치료 네. 대학병원에서 받고요. 네. 보조적으로 비타민 C를 먹으면은 좀 더 피로라든지 다른 게 도움이 된다는 질문으로 저는 그동안 알고 있고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도움은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인제 엔젤 님께서 "비타민 C 파우더 3,000을 먹는다면 물을 어느 정도 희석시켜서 먹어야 되나요? 물에 희석해서 조금씩 마셔도 되나요?" 이거는 그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인제 본인이 희석하는 정도에 따라 다른데요. 저는 그냥 바로 마시고요. 어떤 분은 500 cc 정도 괜찮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물에 비타민 C를 섞으면은 2 시간 이내에는 마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되게 되면 또 이게 산화 과정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그 밑에 엔젤 님께서 "자가 면역 질환으로 류마티스를 진단받았다면 이후 다른 장기를 계속 침범해서 많은 진단을 받나요?" 음. 이 류마티스를 진단받았다는 것이 인제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받았으셨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은요. 인제 자가 면역 질환 중에서도 특정 장기만 침범하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전신을 대상으로 도는 류마티스 질환, 자가 면역 질환이 있고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사실상 약간 복불복으로 침범하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특정 장기만 이렇게 침범을 하는 질환으로는 자가 면역성 갑상선 질환 그리고 제1형 당뇨병을 들 수가 있고 전신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루푸스이고요.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정말 딱 관절에만 침범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이상하게 폐를 같이 침범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간질성 폐질환이 동반되는 환자분들도 계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혈관염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아서 저희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할 적에 조금 이상 관절이 아파서 이제 찾아오셨는데 저희가 폐 엑스레이부터 같이 좀 찍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인제
류마티스 치료를 할 때 면역 억제제들을 쓰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인제 폐의 병변이 아주 심하다 그랬을 때 그러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데 좀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관절 증상이 굉장히 심해졌다는 것이 염증이 굉장히 심해져서 온몸을 타고 그러한 그 자가 면역 항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장기를 침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100% 그렇냐?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치주염이 있으셨던 분들 중에서 류마티스의 그 위험 요인을 굉장히 높게 가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조금 재미있는 결과인데 그 치주염과 관련된 균이 인제 혈액을 타고 이렇게 돌면서 다른 부위에서의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류마티스라는 그 류마라는 용어 자체가 그리스어로 흐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체액을 타고 흘러 가다 보니까 인제 전신 반응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떤 경우에 촉발이 잘 되느냐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연구 중에 있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 상황, 그다음에 최근에 류마티스 질환의 그 환경인자로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흡연입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질환 관절염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금연하실 것을 저희가 권고를 드립니다. 네. 그 밑에 인제 한규성 님께서 답 감사 앞 질문 추가합니다. 신장결석 과거력은 없습니다. 각 씨가 약 먹고 있습니다. 골다공증 약. 근데 물을 많이 안 먹음. 신장결석 예방법. 비타민 1000ml 이 1일 복용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수분은 하루에 1리터에서 2리터 사이는 드시게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결국에는 수용성이고 비타민 C가 그리고 신장을 통해서 대사산물이 배설이 되기 때문에 고 정도 물을 많이 섭취하시면서 복용을 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은 이제 꼭 병이 있든 없든 물은 정말 중요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환자분들한테 꼭 가급적이면 2리터 정도는 마시는 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웃고 살자님께서 지방종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했는데요. 비타민C 먹는다고 해서 지방종에 효과 있던 사람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답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양사랑님께서 저는 배째 환자입니다. 현재 입술에 헤르페스 증상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네. 네, 헤르페스 증상이 있을 적에는 비타민 C가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배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배체 특이 유전자가 있거든요. 그 검사를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배체 환자로서 진단이 되었다라는 의미이실 것 같은데요. 배체 질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뭐 비타민 C나 이러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물질들이 도움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면역 반응이 과하게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그리고 과한 피로감이 노출되는 상황 자체를 조금 차단을 하시고 특히 수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치료를 받으시고요. 비타민C도 복용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러브 투 다이 님께서 복통이 심해서 병원 입원했는데요. 아무 이상 없다는데 왜 이리 아플까요? 비타민C 먹어도 될지 캡슐 내시경 이상 없다는데요. 이 복통이 심한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무 증상이 없다. 캡슐 내시경이 이상이 없다. 근데 사실은 루푸스 환자분들 중에서 이 이유 없는 복통으로 입원을 하셔서 정말 이게 괴질처럼 이렇게 여러 과들을 돌다가 루푸스 진단 받으시는 경우도 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만일에 복통이 너무 심한데 캡슐 내시경도 했는데 이상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신 질환이 동반이 되는 게 인제 걸린다면 한 번쯤 그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선생님을 한번 진료를 보실 것을 제가 권고를 드립니다. 네. 벌써 시간이 인제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질문도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오늘도 인제 답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참 어려운 내용을 굉장히 쉽게 풀어 주셨습니다. 김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또 있어요. 저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캐치 하츄핑 님께서 제가 그레비스 병이라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해 갑상선 항진증을 앓고 있는데 면역력에 좋다는 베타글루칸 먹어도 되나요? 자가 면역 질환인데 면역력에 좋다는 식품을 먹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레이브스 병은 아시겠지만 인제 면역 반응이 굉장히 조절이 안 되고 그다음에 무서운 것이 면역 스톰이 오는 상황도 저희가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쪼끔
염창환 원장님 앞에서는 외람되지만 예, 그레이브 특히나요. 갑상선, 그다음에 일형당뇨 정말 중요 장기거든요. 요 특히 요 두 질환에 대해서는 영양제도 물론 도움이 됩니다만 뭔가 추가적인 영양 성분을 보조하기보다는 1차 치료에 조금 더 집중하실 것을 제가 권고를 드리는 이유가요. 이 갑상선 질환 치료 약제들이 흔히 간 수치를 요동치게 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또 동반해서 백혈구 수치를 요동치게 하는 약들이 많거든요. 근데 영양제라든지 보조식품들을 우리가 자칫 조금 더 좋아지려고 먹었다가 간 수치가 조절이 안 돼서 원래 먹어야 하는 1차 약제를 못 먹게 되는 상황이 오면 그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가슴 아픈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조절을 조금 그 욕심을 내려놓으심이 어떨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네, 예. 저도 사실은 이제 저런 병이 있게 되면 기본적인 1차 치료를 항상 초반에 이제 하라고 이제 하고요. 보조 쪽으로 이제 하는 걸 얘기 드립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질문이 또 갑자기 또 들어왔는데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소잉소잉님께서 관절마다 아파서 검사를 해보니까 혈청 음성 류마티스라고 합니다. 약을 처방받아서 먹으니까 아픔이 사라졌는데 부작용은 없는지요? 이런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 기준이 골드 스탠다드라고 하는 딱 하나로 정확하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진단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청 음성 결과로는 음성이 나왔는데 다른 진단 기준들 스코어링을 해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약을 처방받아서 내가 증상이 호전되었다. 그러면은 나는 약 반응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약을 어떤 약이든 하다못해 우리가 타이레놀을 복용할 때도요. 그 뒤에 깍을 보면 부작용이 굉장히 깨알같이 한 판이 써 있습니다. 근데 그거 무서워서 우리가 약을 못 먹지는 않죠. 그래서 이렇게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아서 약을 복용하실 정도였다면 아마 약을 먹어서 얻는 유익이 해보다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계속해서 이제 조절을 해나가는 질환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아주 저용량의 약을 유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약을 뭐 잠시 며칠간 안 먹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 약이 한 달 이상 장기간 끊겼을 때는 분명히 그 자가 면역 질환의 기전이 조금 요동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차 치료에 충실하시면서 그 부작용은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조절을 하시는 게 지혜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속 시원하게 이제 김채원 원장님 병원에 가서 상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비온 뒤 두 번째 촬영인데요. 많이 설레고 또 이제 조금은 떨리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질문 올려주셔서 참 소중하고 감사했고 또 진료실에서 뵙는 분들도 실제로 많았는데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도 또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1시간 동안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그럼 2주 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